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미증시 간밤에 휴장을 했는데요.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어제 우리 시장의 흐름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휴장을 맞아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준비했는데요. 체리네커와 함께 미증시 과연 앞으로 어떤 포인트 잡아보고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면 좋을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올 한 해 미국 증시를 대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이올바의 시간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엔비디아 지금 더 사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 때일까요? 참 고민이 많은 시점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보시면 연초 대비 159% 상승, 지난 1년간은 200%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강세를 조금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S&P 500 지수가 상반기에 14.56% 올랐죠. 이 상승분에 기여한 정도별로 수치를 가져갔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지 종목별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혼자 4.94%포인트라는 큰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의 비중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숫자였습니다. 나 홀로 독주가 빛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이 PER을 하나씩 찾아서 직접 기입을 해봤는데요. 엔비디아 지금까지 나왔던 실적을 바탕으로 보든 앞으로 예상되는 실적을 바탕으로 보든 PER이 더 높습니다. 동료 반도체주들의 평균 PER은 32배가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포함되어 있는 기술 섹터 전체의 PER은 현재 평균 36배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S&P 500의 평균 PER은 28배, 그런데 엔비디아의 PER은 75배까지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분명 고밸류에 대한 부담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를 지금 우리가 팔아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GPU 수요도 높고 그리고 블랙웰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런 요인들이 살아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한 걸음 물러서서 AI 섹터 전반, 산업 전반의 트렌드를 조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핵심은 침투율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AI가 우리 삶에 얼만큼 광범위하게 침투를 하는지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인류의 삶을 뒤바꿨던 혁신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되기까지 걸렸던 시간을 쭉 정리한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1882년 전기의 경우에는 한 5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인류의 삶에 천천히 침투를 했던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35년이 걸렸습니다. 가장 근대로 와서는 인터넷의 경우에는 1983년 처음 도입이 됐었고 5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광범위한 인류가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AI의 경우에는 과연 몇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될까요? 이 점점 시간이 짧아졌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5년보다 좀 더 빨라지게 될지 아니면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사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관련한 의견을 내놓은 월가 전문가를 제가 찾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더 빠르게 침투가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미 AI 칩에 대한 투자는 광범위한 경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의견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까지 그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2020년대 후반은 돼야지 이 AI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생산성, 즉 아웃풋으로 산출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대 후반이라 하면 한 2025년 정도부터 2030년 정도까지의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짧으면 1에서 2년, 길면 7년 정도의 시간을 내다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감을 얻어볼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IT 컨설팅 업체 CGI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CGI라고 하는 기업은 기업들의 AI 전환 혹은 AI 도입을 도와주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고객들이 얼마만큼 AI를 도입했는지 들여다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겠죠. 스코티아뱅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AI 트렌드의 discovery phase, 그러니까 발견 단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AI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기까지는 짧으면 6개월, 앞으로 길면 2년까지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고객 가운데 80%는 생성형 AI를 아직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접목시켜서 어떤 것을 산출해낼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구현해내는 단계에 있는 기업은 10% 미만에 있다고 합니다. 이 10%라는 숫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0%가 과연 90% 혹은 100%까지 확대가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그러면 엔비디아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그 시간 동안에 더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까지 강하게 올랐던 것만큼의 강세는 아닐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에게 아직 더 갈 여력이 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해서는 지금까지는 모든 달걀을 엔비디아라는 바구니에 넣는 전략이 통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곳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Don't put all eggs in one basket. 이 증시 격언이 떠올랐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다른 바스켓으로는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 업데이트 해준 의견을 토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파티였다면 앞으로 AI 투자에서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AI와 데이터 센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의 AI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5가지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모건 스탠리 역시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들고 가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제2의 엔비디아로 주목받고 있는 브로드컴에 주목을 했습니다. 7월 12일 주식 분할 앞두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장기 성장률 전망치가 흥미로웠습니다. 995%를 나타내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840%대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룹입니다. 상반기 AI 전력 조달의 수혜주로서 많이 올랐다. 이 종목을 몇 차례 이 시간 통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룹 역시도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TSMC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업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시에나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특히 시에나의 브로드밴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커넥션을 말하는 건데요. 데이터 센터에서는 빠르고 끊김없는 인터넷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에나의 신제품 브로드밴드가 많이 도입될 수 있겠다는 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건 스탠리의 AI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하반기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방향성 그리고 AI 투자에 대한 투자 방향성을 잡아가심에 있어서 오늘 내용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한 외신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네, AI 랠리 모두들 관심 많이 갖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쉬어가는 동안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은데요. 저는 이번에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좀 떠들썩하게 나왔던 이슈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번 재선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백악관이 즉각 반발을 내놨습니다만 계속되는 바이든 사퇴 압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 살펴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부분 짚어보면 좋을지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TV 토론 참패 이후 측근에게 후보 사퇴를 언급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측근에게 향후 며칠 안에 대통령직에 적합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출마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걸 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9%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고 트럼프 대선 캠프 2분기 모금액도 바이든보다 약 900억 원 더 많았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 사례는 미국 내에서 대통령이 유고시에 그러니까 뜻밖의 죽음으로 직을 마감하게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부통령이 이임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재선에는 거의 대부분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토론 전후에 사실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는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물어봤더니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론조사입니다.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쪽이 민주당 쪽에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 반면에 공화당의 경우에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좀 바꿔야 된다, 바이든 대통령을 다른 후보로 교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뉴욕타임즈와 CBS 유고부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토론 전과 후의 지지율 격차를 조사를 했더니 모두 트럼프 후보가 더 높은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트럼프 후보는 공약 웹사이트 아젠다 47이라는 공약 웹사이트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석유와 천연가스를 증산하겠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미뤄왔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나는 그렇게까지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원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라는 내용이 아젠다 47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발전 유형별로 생산 단가를 정리한 표입니다. 그런데 발전 단가가 낮은 순으로 살펴봤을 때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지력발전이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경우가 굉장히 또 낮은 단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발전 단가가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미국은 계속해서 전력을 확보해야 되는 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깨가 무거운 기업들이 바로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일 텐데요. 해외에까지 손을 뻗치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탄소 배출도 잡고 그리고 전력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봤을 때 해외에도 투자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규모 자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풍력, 태양광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나리오가 높아진다면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쪽을 좀 뒤로 밀어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민간의 그 부분을 맡긴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테슬라가 중국 지방정부의 차량 구매 목록 리스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모델 Y의 경우이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시 대선과 엮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공식 언론사인 더 페이퍼가 테슬라의 베스트셀러인 모델 Y가 중국 동부 장수성 정부 서비스 차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기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목록에 포함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이 테슬라 자동차가 중국에서 정부 구매 자격을 갖춘 첫 사례라고 해당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중국 동부 장수성 정부는 6월 6일 정부 성명을 통해 당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서비스 차량으로 사용할 신에너지차 56대 구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모델 Y와 볼보 자동차의 XC40을 제외하고 다른 54개 배치는 모두 중국 브랜드의 EV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중국에서 계속해서 판매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에 판매량을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테슬라는 중국발 이슈로 주가 부양도 함께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빅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상하이시에서 FSD 완전 자율주행 모드의 시험 운행이 승인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았었죠. 테슬라가 이 이슈와 함께 중국 내에서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또 데이터 확보에도 강점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장수성 정부의 서비스 차량 구매 목록에 리스트업이 되면서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입지가 더욱더 단단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엔비디아 이야기 앞서서 체린 앵커와 함께 짚어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대중 규제 칼날이 굉장히 날카로운 미국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1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H20은 중국을 타겟으로 아예 만들어진 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만 개 공급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화웨이의 910B 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칩보다도 벤치마크 성능은 조금 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화웨이와 엔비디아의 설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호환성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반증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현재 대선이 미중 관계에 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을 한 골드만삭스의 자료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6%포인트가량 상승할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가에 대해서 10%가량,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60%가량의 관세 부과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결국 미국의 물가로 직결이 되게 될 것이고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둔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물가 성장과 경제 성장을 반영을 했을 때 미국의 정책 금리를 만약에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가 유력해진다라고 한다면 재임 기간 동안에 한 5차례 정도 추가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골드만삭스의 분석이고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미중 관계 속에서 이러한 투자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S&P 500 지수는 어디까지 흘러갈까, 나스닥 지수는 어디까지 고점을 높일까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하반기에 IB들이 S&P 500의 목표치를 올려잡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또 주의해야 될지까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증시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며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대선을 보면 선거가 있는 해 하반기에는 S&P 500 지수가 상승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월가에 따르면 최근 10회의 미국 대선 중 7회에서 하반기 시작부터 투표 전달까지 S&P 500 지수가 올랐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된 1984년 이 기간에는 8.43% 상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2020년 5.47%, 빌 클린턴이 당선된 1996년 5.17% 상승 흐름을 그린 바 있습니다. 네, 올해도 역시 대선이 11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연일 사상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아주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증시가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가장 꼭대기에 점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파란 선이 현금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금 보유 비중은 오히려 고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증시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갈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S&P 500 지수에서 아웃퍼폼하는 주식 비율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수는 상방을 향해 가는데 일부 종목들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 왔었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아웃퍼폼하는 주식 비율이 25%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쏠림이 심각하다라는 의미로도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S&P 500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비중에 있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IB별로 S&P 500 지수의 전망치 지금 현재 에버코어 ISI가 6,000포인트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5,600에서 4,200까지 굉장히 다양한 뷰가 있고 JP모간의 경우에는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콜라노비치 월가의 유일한 약세론자가 제시했던 4,200의 포인트입니다. 물론 콜라노비치는 JP모건에서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뷰가 바뀔 수 있을지까지도 한번 투자 포인트로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 비트코인 가격까지 한번 보죠. 이더리움 ETF 승인 일정이 원래는 7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조금 물 건너가면서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조정받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15일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또 솔솔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변동성의 유의는 분명히 하셔야 되겠고요. 비트코인 가격 58,000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모습, 유가와 금과 은, 구리 가격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